별에는 밤, 서시, 쉽게 쓰여진 시 등으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이기도 한 윤동주. 그는 1942년 반년 남짓한 기한 동안 도쿄에 머무르며 수많은 시를 쓰고 그중 단 5편이 겨우 살아남아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다. 이것마저 그의 노력으로 겨우 지켜냈을 만큼 순탄치 않던 시대였기에 작품 이외에는 그의 도쿄 생활에 대한 정보는 잘 드러나 있지 않다.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 도쿄에서 얄팍하게나마 만날 수 있는 윤동주의 발자취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선 그가 잠깐 다닌 대학교는 이후에 나올 이케부쿠로에 위치한 리쿄 대학이다. 그렇다면 그는 도쿄에서 어디에 머물렀을까? 그의 도쿄살이 행적은 제대로 파악된 것이 거의 없지만 다행히 살았던 동네의 위치에 대한 기록은 간신히 남아있는 모양이다. 그곳은 여행으로 많이들 찾는 신주쿠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타카다노바바라는 동네가 되겠다. 역 가까이에 지금은 도쿄 점자 도서관이 위치한 골목길에 당시 윤동주가 지내던 하숙집이 있었다고 한다. 이 동네는 지금도 비교적 월세가 저렴해서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물론 그가 지낸 집은 현재는 당연히 허물어져 구경할 수 없지만 이곳에 있었던 좁은 육첩방 안에서 탄생한 작품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공교육을 받았다면 절대 모를 수 없는 작품이자 그의 유작이 되어버린 쉽게 쓰여진 시이다. 수업을 마치고 밤이면 여기에 돌아와 3평도 채 안 되는 좁은 방에서 끝모를 성찰과 창작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지금에야 분위기가 서울로 치면 마치 신촌 같고 도쿄에서 굉장히 번화가와 가까운 동네지만 당시만 해도 도쿄의 도심은 긴자와 우에노가 1티어였기 때문에 그가 여기서 쓴 또 다른 작품 사랑스런 추억 속 등장하는 동경교회의 어느 조용한 하숙방이라는 표현도 무리는 아니겠다. 그로부터 82년이 흐른 오늘날 이 거리의 분위기는 상당히 밝고 활력이 넘친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고즈넉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쉽게 쓰여진 시, 사랑스런 추억 두 편을 읽고 나서 여기에 오니 가슴이 먹먹해져 한동안 이곳을 떠나지 못했다. 다시 일어서서 그를 따라가 봐야겠다. 이 두 시로 미루어 보면 그가 학교까지 야마노테선을 타고 다녔을 것이라는 것도 추측할 수 있다. 그가 도쿄에 머무르던 1942년, 여기에는 이미 지금처럼 신주쿠와 이케부쿠로를 잇는 야마노테선, 그리고 와세다와 이케부쿠로 인근을 지나는 트램이 모두 다니고 있었는데 노면전차역은 하숙집과 리쿄대학으로부터 거리가 좀 있고 노면전철을 두고 일반적으로 기차라고 칭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야마노테선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물론 3km나 되지만 걸어서 가는 방법도 있다. 중학교 때 축구선수로 활동하기까지 했다고 하니 이 정도 거리쯤은 그냥 걸어서 갔을 수도 있겠다. 오늘날 타카다노바바에서 두 정거장이면 그가 다닌 리쿄대학이 있는 이케부쿠로에 도착한다. 그가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건너와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 바로 그곳이 되겠다. 그리고 오늘날 도쿄에 위치한 주요 명문 사립대 중 한 곳이기도 하다. 서쪽으로 나가 학교 앞에 분주한 거리를 지나면 언제부터였을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울창한 덩굴이 휘감고 있는 벽돌 건물이 보이기 시작한다. 참고로 캠퍼스의 분위기 역시 연세대학교의 언더우드건과 유사한데 이는 리쿄대 또한 연희전문학교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미션스쿨이었던 데다 건물의 설계를 맡은 건축가 역시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초창기 학교의 분위기는 일본 제국의 압박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한다. 물론 윤동주가 다닐 때쯤은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교내에 제국군의 영향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으며 특히 쉽게 쓰여진 시를 쓴 다음 날 미드웨이 해전이 벌어졌으니 학교의 분위기가 정말 말이 아니었을 것 같다. 이쯤부터 교내에서 군부의 영향력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가 잘 아는 혼자만 반삭을 하고 있는 사진 속 윤동주의 이 헤어스타일 역시 교내에 내려진 전시 단발령과 교련 수업 때문이며 그 어수선함을 피하기 위해 당시 교련 수업이 없던 그리고 절친 송몽규가 있던 교토의 대학으로 편입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여기만 똑 떼어놓고 보면 제법 운치 있는 캠퍼스인데 이게 그에게는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당시 그가 살던 시대상이 얼마나 암울했을지 짐작된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 보이는 메인동인 모리스관을 포함하여 양옆으로 심어진 거대한 히말라야 삼나무와 주변의 박물관, 예배당, 중앙식당 등은 대부분 1910년대에 지어져 100년이 넘는 시간을 버텨온 건물들로 용도는 달라졌을지언정 형체만큼은 윤동주 시인이 다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고스란히 남아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가 봤던 캠퍼스의 풍경을 그대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그가 수업을 들었던 1104호 강의실은 모리스관의 오른편으로 들어가면 바로 마주할 수 있는데 지금은 원래 2개였던 강의실의 벽을 터서 하나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영상을 촬영하는 오늘은 2월 17일, 18일, 윤동주 시인의 기일인 2월 16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일요일이다. 그리고 매년 이 일요일은 리교대 예배당에서 윤동주를 기리는 추도 예배가 있는 날이기도 하다. 리교대 동문들로 구성된 시인 윤동주를 기념하는 리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윤동주의 행적에 대해 아직까지도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그가 방금 나온 도쿄의 다카다노바바에서 지냈다는 것 또한 이 단체의 대표인 야나기하라 야스코 씨의 노력을 통해 밝혀진 사실이기도 하다. 나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으나 감사하게도 구석 한켠에 앉아 조용히 기도를 지켜볼 수 있었다. 한국어와 일본어로 그의 작품들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고 추도의 마지막으로 오르간으로 아리랑을 연주하고 2부에서는 강의실로 이동한 뒤 한국에 다녀온 학자들의 강연을 통해 윤동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 모든 것을 매년 2월마다 반복하고 있었다. 참고로 영화 동주에 등장하는 윤동주를 비롯한 타국 학생들을 각별히 아낀 것으로 알려지는 다카마스 교수의 이름 역시 한켠에 붙어있다. 정말 묘한 일이다. 요즘 시대에 외국의 문인이나 예술가에 대한 동경이야 놀라울 건 없지만 과거 양국의 관계, 역사를 감안하면 이렇게나 많은 일본 분들이 윤동주를 추모하는 광경은 정말이지 감화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여기 모인 분들은 단지 윤동주의 서정적인 시가 좋아서 한자리에 모인 것뿐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도문과 연설문에서 이들은 철저히 자신의 모국어로 시를 쓰는 것조차 용납되지 않던 그러한 시대를 살다가 바스러진 청년 윤동주를 똑똑히 기억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모국이 그 청년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과거를 기억하고 있었다. 게다가 정면에서 모리스관의 왼편 리교대의 연역을 상세히 담은 박물관에도 윤동주의 생애와 시가 써진 노트 사본을 전시해두고 기억하고 있으며 도서관에는 그의 명찰이 부착된 의자까지 있다고 하니 윤동주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그리고 기억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힘써주신 윤동주를 기념하는 리교회에 감사할 따름이었다. 윤동주 시인이 또래 학우들과 환하게 웃고 있는 이 사진은 그가 체포되기 한 달 전, 다시 말해 생전에 마지막으로 찍힌 사진으로 이들의 정체는 그가 다닌 도시샤 대학교의 일본인 학우들이다. 이들은 징병을 피해 귀국을 결정한 윤동주를 위해 송별회를 마련해 주었고 웃는 얼굴로 마지막을 배웅했으며 윤동주는 이에 대한 화답으로 아리랑을 불렀다고 한다. 물론 이 영상이 제발 한국인이라면 리교대 가세요 같은 말을 하려는 건 아니다. 사실은 그 반대로 부끄러운 자기 고백 같은 느낌이랄까? 오늘 본 광경들이 계속 묘하게 보이는 이유는 아마도 윤동주의 기일도 정확히 알지 못했던 나보다 더 열렬히 그를 사랑하고 추모하는 일본인 또한 많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나 열렬히 그를 추모하는 일본인들이 있는데 내가 이것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다. 도쿄에서 6년째 지내는 동안 덕질만 하러 다니기 바빴지 그가 다닌 거리, 학교를 가봐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사실 리교대의 근처 동네로 이사오지 않았다면 그 존재를 여전히 몰랐을 수도 있다. 때문에라도 이제부터는 나도 2월 16일이면 윤동주의 시집을 꺼내 한 번이라도 읽어보며 그를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